네, 최근에 이란의 이 그 무력 사용 행태를 보면 이게 기진맥진 빈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 항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항복하고 나면 이게 체제 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당장 이어지든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이어지든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종중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란이 이제 그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일이 지난 6월 7일에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언론이 난리를 부렸는데 실제로 그때도 제가 6월 8일에 세뇌 탈출해서 이거 조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예전엔 수백 발이었는데 요번에는 뭐 수십 발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밝혀진 거 보니까 11발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거죠. 또한 이것과 함께 사용된 드론이 중앙 코디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쐈어요. 그러니까 발진시켰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게 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이란이 뭐 무력을 아끼고 절제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보복 응징을 했죠. 6월 8일 날. 그런데 이란이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보복 응징했으면 보복에 대한 보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없어. 뒤가 없어. 그러니까 뒤를 실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란의 이 같은 그 빈사 상태 비실비실 증상은 이번에 그 미국 아파치 헬기 그 격추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얘들이 이게 깡을 부려가지고 6월 9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6월 9일 어제 아침에 아파치를 격추시켰어요. 근데 2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발표는 뭐 오늘 아침에 됐는데 2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구조될 때 무인 수상정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이 바다에 떠 있는 조종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전쟁 개념이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0일 날 아침 6시부터 한 서너 시간에 걸쳐 가지고 때렸는데 뭐 꼼짝도 못 하고 그냥 반응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비실비실 되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 확실하게. 이게 4개 지역을 때렸거든요. 캐슘섬, 그다음에 반다라 아바스 항구, 그리고 시라크, 그리고 자스크. 이렇게 4개 지역을 때렸는데 타겟 자체는 20개라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레이더, 방공 시스템, 지상 통제국. 그래서 지금 이거 두들겨 맞고 이란은 대응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 떠는 언론을 믿으면 바보가 됩니다. 이게 MBN은 그래도 비교적 멀쩡하다고 여겨지는 언론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제목 뽑는 거 보면 이란에 뭐 미국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거든.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깔끔한 재앙적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도발했다가 응징당한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지를 못하고 그냥 엎드려요. 두들겨 맞고. 기진맥진 빈사 상태라는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란의 그 자유화까지 결국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란의 체제 변경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걸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립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고요. 그다음에 여유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좀 부탁드리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 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이 와중에도 철통 같은 해상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현재 134척을 강제 회항시켰고요. 7척을 불능화, 그러니까 운항 능력 파괴, 7척을 불능화시켰고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배를 42척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 불능화는 6월 8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란행 팔라우선적 유조선이 회항을 거부하자 기관실과 함교를 공격해서 운항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중부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링컨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슈퍼호넷 FA-18에서 발사한 정밀 폭발 무기 프레시전 뮤니션으로 때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불능화를 했을 때 함포에서 포를 쏘는 걸 봤잖아요. 그때 그 포탄이 이너트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멍텅구리탄이에요. 그러니까 불활성탄이에요. 안 그러면 맞으면 폭발하니까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냥 쇳덩어리를 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배에다 빵꾸 뚫고 그 안에 이제 기관실 같은 거에 이제 가서 이제 기계를 작살을 낸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냥 쇳덩어리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함정에 함포가 쏜 게 아니라 전투기가 발사한 정밀 폭발 무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전함이 타겟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타겟은 이란 해안에 가 있잖아. 그럼 해안 쪽에는 뭐가 날아올지 모르잖아. 타겟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게 전함이.
한 포 쏠려면 그래도 한 10km, 15km 뭐 여기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넓은 범위에서 훨씬 안전하게 작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다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봉쇄 시스템이 철통 같은.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밀 폭발 무기, 프레시전 뮤니션이 뭐야 도대체? 이게 이제 군사 용어인데 이 공군에서 사용하는 정밀 폭발 무기들이 있어요. 그냥 공군에서 이렇게 그게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던져가지고 뻥 터지면 그걸 정밀 폭발 무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FA-18이 흔히 사용하는 지표 타겟 공격 정밀 폭발 무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정밀 폭발 무기란 용어는 프레시전 뮤니션은 보통 지표, 그러니까 해상 혹은 지상, 지구 표면의 타겟만 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급속하게 군사기술 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혼종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사일이야, 드론이야, 뭐 아니면 그냥 유도 활강 폭탄이야,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그 무기, 혁신적 무기는 빼고 지금까지 잘 알려지고 잘 사용된 무기만 가지고 살펴보면 유도 로켓 APKWS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무기는 너무 위력이 강해서 민간 상선을 대상으로 사용했다가는 상선이 뭐 그냥 이런 시꺼먼 구멍이 막 엄청나게 뚫리고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 APKWS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리 비군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해상을 쏜다든지 배에서 배를 쏠 때, 그러니까 표면에서 표대표예요. 표면에서 표면을 쏠 때 쓰는데 이 FA-18은 얘를 공중에 갖고 올라가서 쏘게 돼 있어요. 그 FA-18이 바다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항공모함이니까. 그리고 APKWS가 해상에 떠 있는 작은 타겟을 노리는 작은 무기거든요. 그래서 APKWS 표면에서 표면을 쏘든 표대표를 쓰던 애를 갖고 올라가서 공대표로 쏜다고요. FA-18이. 그러면은 표대표로 쏠 때는 사거리가 한 5km밖에 안 되는데 공중에 갖고 올라가서 쏘니까 사거리가 한 12km 정도 늘어나요. 사거리 늘어나는 건 좋은데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 패시브 레이저거든요. 패시브 레이저라는 건 뭐냐면 타겟에 대해서 전투기 혹은 발사하는 쪽에서 레이저를 때려요. 그럼 레이저를 맞고 레이저가 반사돼서 나오잖아요. 그 반사돼서 나오는 레이저를 쫓아가서 때리는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패시브 레이저 시커 3세끼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가 얘는 한 14km까지 그걸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성능이에요. 패시브 레이저 시커 중에는. 물론 가격은 싸지만 어차피 레이저 시커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APKWS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공대표로 사용되는 잘 알려진 그러니까 정밀 폭발 무기가 뭐냐. 유도 폭탄이 이 정밀 폭발 무기에 들어갑니다. JDAM. 이거 폭탄에 GPS 활강 키트 붙인 거죠. 합동 직격탄이라고 표현하죠. 페이브웨이 이거는 그 전부터 월남전부터 쓰던 거죠. 지금 방금 말한 이게 레이저 유도예요. 아까 저 방식인데 요새는 여기에 뭐 GPS까지 같이 추가하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엔 이제 SDB 그러니까 이거는 250파운드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GGM이 500파운드 폭탄이잖아요. 이 활강하는 거. 우리가 한 100kg 활강하지 않나? 근데 이 SDB는 125kg짜리, 그러니까 250파운드짜리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KGGB보다 한 절반 사이즈. 여기 활강 키트 붙인 거.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거는 멀리 가죠. 스탠드오프, 그러니까 멀리서 쏘는 미사일들이죠. 뭐 한 300kg 정도 나가는 무서운 것들이죠. 제즘, 그다음에 그건 이제 공대지고, 그다음에 공대함은 LRASM, 이거는 공대함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대함 가지고 만약에 그 상선 깨면 상선 침몰한다고. 그러면 인도주의적 사고 일어나는 거죠. JDAM 가지고 때려버리면 2000파운드 JDAM 가지고 때리거나 1000파운드 JDAM 갖고 때리면은 퀵싱크라 그러거든요. 배에 때리는 거는 시커가 좀 달라요. 그러면 배 동강 나가지고 침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야? SDB도 못 써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폭약이 125kg야. 그 안에 들어있는 폭약 한 발이 말하자면 폭발량이 K9 자주포보다 한 서너 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폭탄 크기가 125kg라는 얘기는 K9 자주포 한 30kg밖에 안 나갈걸? 20몇 킬로? 한 발이? 그럼 125kg니까 그거에 한 5배. 그런 걸로 때려버리면 배 작살나죠. 민간 배는. 때릴 수 있는 게 뭐야? 조그만 거 2.75인치 7cm짜리. 그러니까 담배 한 까치 길이만도 못한 거예요. 직경이. 카나다란 거. 그걸로 톡 쏘는 거지. 그게 APKWS예요. 우리 비공하고 유사합니다. 우리 비공이 2.75
인치거든요. 7cm짜리거든. 직경이 요만한 거예요. 그 삼천포, KF-21 혹은 국산 드론 혹은 국산 헬기에 비공을 통합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나아요. 공대표가 이게 우리가 그 표대표가 얘보다 많이 가거든. 우리께 이게 싸면서도 좋아요. 비공이. 그래서 표대표가 우리를 8km 갑니다. 얘는 5km 가는데 APKWS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배 정도 가요. 그러면은 공대표로 때리면 거의 20km 간다는 소리 나오지. 만약에 그 비율을 그냥 적용을 하면.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얘 탐색기는 작동하겠어? 얘는 적외선 탐색기 쓰거든요. 근데 적외선 탐색기가 더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적외선 탐색기라도 한 30km는 봐요. 뭐 보급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무기에 대고 보급형이라고 무기 부품에 대해서 그렇게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건 삼천포였고요. 예. 뭐 근데 리짜이밍이 이거 들고 올라가겠어요? 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이거 들고 올라가면 서해 중국 조그만 배들 다 작살나는데. 그냥 중국 다치지 못하게, 예, 그냥 중국 실드 치느라고 그냥 엄청 바쁘신 분이잖아, 리짜이밍은. 자, 거기서 잠깐 이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크루드 무장 이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거 좀 감가상각해야 돼요. 크루드가요, 터키 크루드 달라, 시리아 크루드 계산속 달라, 이라크 크루드 계산속 달라. 이라크는 또 두 파야. 그 다음에 이란 크루드가 계산속이 달라요. 어떤 민족이든 간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박해를 받고 너무 박한 환경에서 살면 사나워지고 욕심 많아지고 피해망상 심해지고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트럼프가 불평을 했잖아요. 그 뭐 돈만 받으려 그러고 일은 안 하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라크 크루드 입장에서는 간신히 이란이랑 이렇게 그 화해를 해놓고 비교적 그래도 선을 지키고 사는데 우리 보고 무기를 그 공급하는 통로를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왜 하냐? 나는 여기서 석유 팔아먹고 짭짤한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크루드가 사정이 복잡하니까 이 크루드 무장 및 이란 체제 변경 노선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6월 1일 임기가 만료된 전 모사드 국장 다비드 바라나입니다. 다비드 바라나는 네타냐후와 대립하면서 무장 투쟁에 의한 체제 변경이 정답이다 이런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체제 변경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였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퇴임 직후에 아마 이 사람 쪽에서 소스가 나왔을 텐데 이스라엘 매체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저께. 하마스 헤즈볼라로부터 압수한 무기 및 자금으로 크루드를 지원해왔다. 터키의 반대로 레짐 체인지 노선이 관철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크루드가 무장을 하고 일어나는 건 좋은데 n분의 1이 돼야 된다. 여기가 주력이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정치라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크루드가 무장을 하고 일어나면 크루드는 자기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 분리 독립을 주장한다고요. 크루드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순간 이란 내 비크루드족, 특히 페르시아를 주도하는 이제 그 세력들 혹은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다른 민족한테 이란의 그 이슬람 광신도 집단은 봐라, 쟤들은 우리 공화국을 깨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거길 또 똘똘 뭉쳐서 거기를 주변화시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가 무장해서 봉기하는 건 좋은데, 예. 이란이 항복하면 결국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란이 항복한다는 거의 정의는 뭐냐? 핵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의 정의는 뭐냐?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거고 기존에 농축해놨던 농축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무기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관한 다국적 군사관리 체제가 제도화돼야 될 겁니다. 그게 뭐 아랍국, 미국, 한국, 일본, 뭐 근데 리짜이밍은 자꾸 안 보내려고 삐대니까 또 멋을 내려면 중국도 오라 그러고 한두 척. 예. 이게 항복이에요. 이 항복의 확정 옵션이 뭐냐면 테러 집단 지원 포기. 이건 이스라엘이 고집을 하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한. 이건 아랍국들이 원합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요번에 봤지 않냐? 쟤들 막 수천 발씩 갖고 갈기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란은 전쟁 전까지의 전략은 뭐냐면 야 우리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그걸 제한하려는 압력이 심해지면 호르무즈 우리 봉쇄할 거야. 그게 전쟁 전까지 이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란을 못 건드렸던 거예요. 잘. 전쟁 발발하니까 이제 호르무즈 다닥 걸었잖아. 전쟁 발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그 개발 능력은 깨졌고 그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야 앞으로 핵무기 개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봉쇄를 계속할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무슨 게임하고 있는 거냐면 핵 호르무즈 쌍칼잡이 전략이에요.
호르무즈를 인질 삼아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바탕으로 호르무즈를 영해화하는 거예요. 돈 뜯는 거지. 하루에 2천만 달러. 왜냐면 200만 배럴씩 10척이니까 2천만 달러죠. 한 척에 200만 배럴씩. 2천만 배럴 나가거든요. 하루에 2천만 달러. 그러면 어이씨 엄청나네. 하루에 2천만 달러면 얼마야? 닷새만 돼도 1억 달러. 그러면은 100일이 되면은 100억 달러. 그러면 1년에 한 350억, 360억 달러. 좋네. 1년에 360억 달러. 그냥 손에 들어오는 거죠. 예. 한 50조가 손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란의 로망이죠. 이거 이제 원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지면서 항복을 하면 핵호르무즈 쌍칼잡이 전략이 파산을 해요. 이 전략이 파산을 하면 이슬람 광신 종말론 전체주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란의 항복은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뭐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란 그 이슬람 광신 종말론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쿠르드보다도 지금 이게 청년 학생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이란에서 지금 전국 20개 안팎의 도시에서 대학생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좀 빨간 점 찍힌 데가 대학생 시위가 일어난 것들이 이제 그 이란이 다시 인터넷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그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된 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란이 항복을 하게 되면 한국의 언론, 지식인, 기업, 금융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돼요. 지금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부정선거 잠실 의혹, 6월 3일 혁명, 6.3 혁명, 6.32 혁명이 아마 기점일이 될 겁니다. 그 다루는 거 보면 뭐 얘들이 갑자기 착해졌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다루잖아요. 드디어는 뭐 핵의 망측한 통계 패턴 다 튀어나왔고, 그리고는 증거 보존한다고 쫓아가니까 투표함이 없어졌어. 절도단이, 투표함 절도단이 생긴 거야. 뭐 이러면 뭐 부정선거지. 뭐 빼박 부정선거죠. 예. 이거는 계속 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국민의 저항 분위기, 저항 의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런 의지는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2년, 3년, 4년 동안 올라갑니다. 이거 그냥 요번에 당장 잠깐 숨 죽는다고 안 깔아앉아요. 이거 또 숨 안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한국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담론과 철학은 빵단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상을 흐름을 느끼는 이 개코는 백단이에요.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를 감을 잡는 거냐면 이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혹은 언론 권력을 가진 자, 담론을 가진 자, 지식인이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냐면 중국이 쭈그러지고 미국의 개혁과 파워가 급발진하고 있다라고 절감을 하게 돼요. 이란 정도가 항복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언론이 태세를 딱 전환하지. 지금까지 언론에 밑바탕 깔려 있는 건 뭐예요? YTN 뭐 이런 데서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밑바탕 깔려 있는 건 이거거든. CNN이나 NYT 이런 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중국이 들으면 달콤한 소리들을 해왔잖아. 미국이 말이야, 그 쓸데없이 전쟁을 벌여서 말이야, 전 세계를 경제를 망치고 아주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이걸 깔고서 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논조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야, 대단하다, 잘했다, 중국이 위축됐구나. 아, 북한이 겁먹었네. 북한 핵미사일 가진 놈들 이제 겁 바짝 쫄았네. 겁먹고 바짝 쫄았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장담합니다. 언론은요, 창녀보다 더 창녀스러워요. 지식의 깊이와 철학과 관점의 깊이가 없으면, 언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담론의 깊은 뿌리가 없으면, 그리고 한 사회의 담론과 흐름을 언론에 그냥 나발부는 걸로 그냥 덮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그 아주 슈퍼피셜한 그런 사회에서는요, 특히 언론을 잡아주는 닻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저질 창녀야. 조선일보라고 쓰고 창녀일보라고 읽으면 됩니다. 동아일보라 쓰고 창녀일보라고 읽으시면 돼요. JTBC라고 쓰고 창녀BC라고 읽으시면 돼요. KBS라고 쓰고 창녀 KBS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건 뭐 창남도 좋아요. 저는 뭐 여성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팔아가지고 섹스 쾌락을 팔아서 돈 쓰는 걸 즐기는 자들. 요새 뭐 굶어 죽으려고 몸 파는 사람 어딨냐고. 돈 쓰는 거 즐기거나
뭐 마약하려고 파는 거지. 일하기 싫어서 파는 거지. 또 트럼프 이미지도 확 바뀝니다. 이빨만 터는 고약한 늙은이. 트럼프를 타코라고 불렀잖아요. 제목에 박아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이자들이 트럼프 진다고 생각을 하고. 타코, 토크 앤드 치킨 아웃. 입으로 떠들고서 꼬리 집어넣고 꼬리 말고 도망간다. 이빨만 턴다 이 소리지. 이빨만 터는 고약한 늙은이. 지금 트럼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고급 관료로 올라가서 낯살 한 50살 처먹은 그런 중늙은이 이제 들똥말똥한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느 자리에서 봤더니 나한테 총이 있으면 트럼프 쏴 죽이겠다고. 미친놈 아니야 내가 그랬어 속으로. 연애 같으면 그냥 먹던 밥그릇을 얼굴에 집어던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성질이 죽고 좀 인격이 버려갖고요. 이제 그런 그 혈기가 없어요. 인격이 많이 버린 거지.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이미지로 그려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250년 미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러고 바뀌어요. 대한민국 언론은 아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건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국민 저항 의지가 급증하죠. 저는 1986년, 87년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요새. 1986년 한국 공론의 최대 화두가 필리핀 자유혁명이었습니다. 필리핀 오렌지 혁명이었어요. 노란색을 썼거든. 나중에 그 다음 해 DJ가 평화민주당 만들면서 노란색 썼잖아. 자기가 코라손 아키노다 이거지, 한국판. 뭐 괜찮죠. 예. 지금 평화민주당 집회 보면 다 노란 거 흔들고 있잖아요. 그 팻말. 예. 단상도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때 1986년도에 그 상반기 내내 신문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통미닷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신문 새로 쓰기 할 때입니다. 신문 꼴랑 12페이지예요. 그리고 신문 다 때려잡았거든요. 전두환이. 언론 통폐합 시켜갖고 신문 몇 개 남지도 않았을 때야. 통미닷으로 딱 뽑잖아. 그냥 마르코스 망명길에. 미다시는 이제 일본 말인데 언론에서는 써요. 이게 가로로 뽑은 제목. 그러니까 세로 신문에 가로로 뽑은 제목을 통미닷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전면에 걸쳐서. 이런 제목이요. 일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저 뒤에 가면 사회면 또 중간 가면 한 신문 12페이지 중에 한 3페이지, 4페이지가 통미닷으로 전부 필리핀 혁명 얘기야. 매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혁명적 분위기, 저항적 분위기가 쌓여갖고 그게 어디로 튀어나온 거냐면 그게 86년 말에서부터 87년도에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그 에너지로 튀어나와요. 이 저항적 분위기, 혁명적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폭력혁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화혁명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평화혁명 했지. 폭력혁명 한 적 없어. 대한민국은. 예. 대한민국에서는 폭력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혁명은 항상 평화스러웠었어요. 국민 저항권에 의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반세기를 47년을 지배해왔잖아. 이슬람 광신 종말론 전체주의가. 이게 또 골수친중이야. 중국이 4천억 달러 꼽아넣겠다고 한 골수친중이에요. 이게 자기들 석유의 95% 이상을 중국에 팔아온 애들이야. 얘들이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쇠락하는 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길로 접어드는 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뭘 느끼겠냐고. 중국 골로 갔다. 종중 골로 갔다. 리짜이밍 골로 갔다. 이걸 느끼죠. 그러면서 이 혁명적 분위기, 저항적 분위기가 쫙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송파 경찰서장인가 그 양반이 그 사표 쓴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진압에 총대 맞게 생겼거든. 내가 왜 방패로 그 젊은 애들 찍어 죽이는 거 내가 총대 매야 돼? 하고 사표 쓰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뭐예요? 경찰력이 공안을 거부하는 거잖아. 경찰력이 정권의 공안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마 밤잠 못 잘 거예요. 수면제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란의 변화나 이런 글로벌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